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이 3,000명의 경찰을 투입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불법 시위 주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인데 민주노총은 10월 총파업으로 되갚아주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총파업 시작 5시간 전에 극적으로 합의해 의료 공백 사태를 막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조 측에 국민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고, 정부는 인력 충원과 수당 인상 등 합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자발찌 살해범 강윤성이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불러일으켰다며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전자발찌를 차고 여성 집에 몰래 숨어 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자가 붙잡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작년 총선 직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는데 여권은 검찰의 사유화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숨진 김포 택배 대리점장의 연결식이 엄수된 가운데 택배노조는 일부 조합원의 집단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택배노조 부위원장이 한 대리점장 신청자에게 포기하지 않으면 1년 내내 파업하겠다고 협박한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올해 1월 남미 콜롬비아에서 처음 보고된 미우 변이를 관심 변이로 지정한 가운데 일본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미우 변이는 8개월 만에 남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39개 나라로 퍼졌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도 경찰의 부름에 답하지 않고 어디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이를 그냥 두고 본 경찰에 대한 비난이 잇따라서일까요? 결국 오늘 새벽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투입된 경찰관만 3,000명, 영장 집행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입니다. 먼저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새벽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무장한 경찰관들이 막고 있습니다. 건물에 들어가려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경찰 사이에 실랑이도 이어집니다. 아니 왜 이 출입을 막고 이래요? 자꾸 경력한테 폭행하지 마십시오. 건물 안에서는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있는 14층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건물로 진입한 지 1시간 만인 오전 6시 30분. 양 위원장이 경찰과 함께 밖으로 나옵니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입니다. 오늘은 총파업 준비 제대로 열심히 해주십시오. 경찰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3,000명 가까운 경력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양 위원장은 그동안 영장 실질 심사를 비롯한 사법 절차에 불응해왔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 경찰은 지난달 18일 1차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민주노총의 반발에 가로막혔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간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민주노총은 영장 집행을 문재인 정권의 전쟁 선포로 규정하며 총파업으로 되갚아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은 단식에 들어갔고 지도부 8명도 삭발을 하며 내일부터 바로 가맹, 산하노조의 간부를 중심으로 먼저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권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수감된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임원진과 조합원 80여 명이 양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을 새벽에 지처럼 들어와서 잡아왔습니다. 2,500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경찰서에 진입하려는 일부 조합원들과 이를 가로막는 경찰관들이 충돌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막지 말고! 민주노총은 오후에도 이곳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경찰의 양경수 위원장 강제 구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양 위원장은 단식 투쟁에 들어갔고 민주노총 임원진 8명도 삭발을 하며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또 다음 달 20일 총파업 투쟁에 앞서 당장 내일부터 가맹산하노조의 간부들 중심으로 먼저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쟁을
선포한다면 전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탄압이 온다면 투쟁으로 총파업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청와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 또다시 진보 정권에서 민주노총과 충돌했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운 분위기도 읽힙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간 실무협의가 총파업 시간 5시간을 남겨두고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의료 공백을 막고 시민 생명을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처우 개선 등등 앞으로 해나가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불안한 봉합이라고 해야 할까요? 강대엽 기자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늘 오전 2시 총파업 시작을 약 5시간 앞두고 파업을 전격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어제 오후 3시부터 벌여온 제13차 노정실무협의가 오늘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마련한 최종 합의안을 놓고 임시 대의원 회의를 열어 83%의 찬성으로 최종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문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첫 걸음을 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정 간의 합의에 따라 우려하던 의료 공백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과 더불어 선별진료소도 평소처럼 운영되고 있어서 진료 차질이나 검사 지연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는 핵심 쟁점 5가지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었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실현하느냐입니다. 중증병원의 경우에는 더 많은 인력 채용이 필요한데 그 채용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보완책이 없으면 당장 실행하기도 좀 어려운 거죠. 법제화와 행정 절차 등 갈 길이 멀지만 4차 대유행 상황에서 노정이 타협을 이루어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조에 국민을 먼저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정부와 여당은 합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방역 당국이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방안과 추석 방역 대책을 내일 발표합니다. 현 거리두기 수준을 한 달 연장하는 대신 추석 연휴에는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다시 밤 10시로 연장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재목 기자입니다. 내일 발표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은 일단 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를 전후로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주가 아닌 한 달을 연장 기간으로 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추석 연휴를 전후로 2주간 가족 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접종 완료자에 한해 6명에서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거나 1차 접종자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식당과 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을 다시 밤 10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방역 완화가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많아 방역당국이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61명.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최근 월경 이상 현상이나 백혈병 신고 사례가 언론에 보도돼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한혈액학회 자문 결과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이 백혈병을 유발 또는 촉발한다는 근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백신과 백혈병의 인과성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의 효과로 치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0.8%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경찰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강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구입하는 모습도 CCTV에 촬영이 됐는데 흉기를 사기 직전에 옷을 갈아입는 등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5시쯤 서울의 한 마트 앞에 검은색 차량이 멈춰섭니다. 차량에서 내려서 마트로 들어가는 사람은 여성 2명을 살해한 56살 강윤성입니다. 한참 동안 물건을 살펴보며 만지작거리던 강 씨가 곧 흉기를 집어듭니다. 앞서 절단기를 살 때와 마찬가지로 마트에서 흉기를 살 때도 현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불과 1시간 전 절단기를 살 때 입었던 녹색 옷이 아닌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경찰 추적을 어렵게 만들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인데 실제 강 씨의 차량에선 다른 옷까지도 많이 발견됐습니다. 옷 같은 거 많이 쓰네. 한번 강 씨의 얼굴과 신상 정보도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2명을 연이어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개 사유를 밝혔습니다. 강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현장 증거가 확보된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하고 강 씨의 계획 범죄 여부에 초점을 맞춰 범행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전자발찌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건지 그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이 와중에 이번엔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발찌를 찬 상태로 또 못된 짓을 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1시간가량 기다렸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겁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갑이 채워진 남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옷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발에는 전자발찌가 부착됐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또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붙잡힌 겁니다. 피해자한테 하신 말씀 없으세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안 하셨나요? 임 씨는 지난달 26일 한때 직장 동료였던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집 비밀번호는 여성이 지인에게 말한 것을 엿듣고 기억해뒀습니다. 임 씨는 1시간가량 숨어 있다가 여성이 귀가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여성과 통화 중이던 지인이 비명을 듣고 집으로 찾아와 가까스로 변을 피했습니다. 그 도주했어갖고요. 우리가 CCTV랑 이렇게 해갖고 뭐 한문해가지고 추적해갖고 잡은 거예요. 임 씨는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1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17년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는 4,800명이 넘지만 감시 인력은 281명에 불과합니다. 제2, 제3의 유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택배 노조 소속 기사들과 갈등을 겪다가 세상을 떠난 이모 대리 지점장의 연결식이 유족들의 오열 속에 엄수됐습니다. 택배 노조는 일부 조합원이 고인을 괴롭힌 행위를 확인했다고 하면서도 택배 본사가 고인에게 대리점을 포기하라고 했었다. 고인이 빚이 있었다 등등을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물타기를 한다며 노조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단적인 선택 끝에 세상을 등진 이모 택배 대리점장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동료들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플래카드를 택배 차량에 걸고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입장 표명을 미뤄왔던 택배 노조는 일부 조합원들이 고인을 집단으로 괴롭힌 사실을 단체 대화방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들의 일부가 고인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들을 단톡방에 게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조원들이 고인에게 대리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본사의 지사장이 고인을 압박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발끈했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앞세워 고인의 마지막 목소리마저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해당 택배사의 대리점 연합회는 노조가 이번 사태를 물타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있는 택배 노조원들 12명이 본인을 괴롭히는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원청을 자꾸 끌어대서 물타기를 하고 본인들은 빠져나가려고 합니까? 고인의 분향소나 연결식에는 집단 괴롭힘을 가한 노조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전국 택배노조 부위원장이 한 택배사의 대리점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리점 개설을 포기하지 않으면 1년 내내 파업을 하겠다고 협박한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번 사태가 벌어진 택배사가 아닌 또 다른 택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참,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조용합니다. 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택배 노조 부위원장이 한 택배 대리점 신청자에게 지난 3월 전화한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부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새로운 대리점주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소장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증인권 사용해서 합법적으로 계속 파업 태업할 거니까 자신 있으면 오시고 아니면 접으세요.
아셨습니까? 전화를 받은 사람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일면식도 없으신 분이 예의상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신 있으면 오시고요. 총파업이야 끝! 해당 택배의 대리점 협회는 노조가 원하는 사람이 대리점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벌이는 괴롭힘이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택배 노조는 통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조사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포 택배 대리점장의 극단 선택 이후 노조의 집단 괴롭힘에 대한 폭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대리점주는 지난해 10월 대리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라 뭐 쫓겨난 거죠. 앞을 보듯이 뻔하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트집 잡고 너 마음에 안 든다. 딴 사람 알아. 택배 대리점장과 노조원들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건 씨는 아내와 위장 이혼을 한 게 아니라고 줄곧 주장을 해왔죠. 재산은 거의 다 아내 명의로 돼 있었고요. 하지만 이 부부의 위장 이혼 정황이 담긴 합의서가 드러나면서 재판부 역시 이들이 법적으로만 이혼 신고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조건 씨 부부의 위장 이혼 의혹이 불거지자 당사자들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특히 조 씨의 전처는 남편의 사업 실패와 불화 등으로 이혼했다고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부가 작성한 합의서를 확보해 법원에 냈습니다. 합의서엔 조건이 언제든지 결혼을 요구할 시 전처는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 씨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빚더미를 떠안을 위기에 처하자 전처에게 재산을 빼돌리고 위장 이혼을 해 강제 집행을 피했다는 겁니다. 강제 집행 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혐의에 대해서 조금씩 다 했었습니다. 법원은 이혼 신고를 한 뒤에도 부부가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며 조 씨 부부가 사실상 위장 이혼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지난달 17일 전남 무안의 숙박업소에서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여성의 시신이 어제 인근 영암호에서 발견돼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피해자는 60대 남성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둘 사이 돈 문제 때문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용 기자입니다. 60대 남성 양모 씨가 탔던 승용차입니다. 차 안에서 낚시도구 등이 발견됩니다. 지난달 15일 양 씨는 30대 여성과 전남 무안에 있는 모텔에 투숙한 이후 홀로 침낭만 들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사라진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보여 긴급 체포됐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사건이 답보에 빠졌습니다. 사건 발생 17일 만에 이곳 영산호 숲과 풀숲에서 드론 수색 끝에 피해자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모텔에서 30km 떨어진 곳이고 밤에는 주위에 인적조차 없는 외진 곳입니다. 피의자 양 씨는 피해자 남편과 사제지간으로 피해자와는 과거 짧은 기간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 부동산 투자 문제로 양 씨가 피해자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건네받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 돈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생겨서 이렇게 살해되지 않았나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그 추가적인 부분은 더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양 씨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살해 안 했습니다. 살해 안 하셨어요? 그러면요, 누가 죽였나요? 모릅니다. 경찰은 사라진 돈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부패한 시신을 부검해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요즘 김밥을 먹고 숨지거나 아픈 사람이 많아 김밥 먹기 무섭다는 분들 많죠. 27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인 경기도 파주에서 검사를 했는데 도마는 물론 계란 등 김밥 재료에서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있지만 원인은 모르는 거죠. 박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님 27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 경기도 파주시 한 김밥집. 파주시청은 검사 결과 손님과 직원 등 15명에게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가게의 식재료와 조리도구에서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살모넬라균이 어떻게 사람으로 옮겨갔는지가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겁니다. 계란이 좀 확률이 좀 많다고 봤죠. 일단은 우리가 수거해 간 조리식품에서는 안 나오진 않았어요. 성남과 고양에서도 김밥집 손님들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 데다 분명한 원인까지 밝혀지지 않으면서 김밥 먹기가 두렵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김밥 많이 먹고 점심시간에도 이렇게 끼니로 자주 때우는데 식중독이 퍼져가지고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자꾸 산발적으로 터지는데 아무래도 불안감이 쌓이니까 안 먹게 되고.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어진 김밥 가게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식중독 사건 터지면서는 거의 90% 이상은 매출은 아예 안 나와요. 아침마다 재료 손질하고 매일매일 하는데 같이 몰아서 저희까지 손님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파주시청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역학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기약 없는 코로나19 탓에 하늘길이 막히면서 국내 거주 불법 체류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 특히 다치면 오갈 데가 없어서 마냥 병상을 차지해 정작 진짜 위급 환자는 갈 데가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응급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권역 외상센터에 도착합니다. 5m 높이에서 추락한 30대 외국인 남성으로 몸 곳곳에 골절상을 입어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발빠른 대처와 치료로 생명을 건졌지만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자는 불법 체류자 신분, 병원비를 낼 형편이 안 될 뿐더러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도 없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이 외상센터에서 올해에만 16건 발생했는데 문제는 치료를 다 받고도 기약 없이 병상을 차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자들로 인해서 병상이 빨리 회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증의 환자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어서 국내 거주 외국인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율은 계속 증가해 지난 7월에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근로 현장 등의 사고로 환자가 돼 잔여 병상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미등록자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만드는 거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도를 통해서 미등록자들도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한다든지. 코로나19 사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체류자들의 의료 공백, 줄어드는 외상센터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한 묘안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화제의 뉴스, 픽뉴스 시간입니다. 박자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쇼호스트 루시입니다. 로지 말고 이번엔 루시입니까? 네, CF에서 많이 보시는 그 로지 말고 이제 루시인데요. 올해 2월부터 활동 중인 이 루시가 국내 굴지기업의 쇼호스트계 블루칩으로 등장했습니다. 산업 디자인 전공의 쇼호스트를 꿈꾸는 29살 가상 모델인데 하이퍼 리얼리즘 모델링 기법으로 쇼핑 서비스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가상인물들이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 개발되고 만들어지는 건지도 참 궁금합니다. 네, 정말 궁금한데요. 이 루시는 메타버스 사업에서 지난해 9월 구상됐다고 합니다. 실제 촬영한 이미지에 가상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식인데요. 지난달 31일에는 해당 홈쇼핑 회사와 굴지의 콘텐츠 제작 기업도 시각특수 효과 기업 등과 MOU를 체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방송 데뷔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웬만한 여자 연예인보다 예쁘고 말도 잘하고 그러면은 여자 연예인들이 긴장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 키워드 정지석 또 폭행 시끌입니다. 배구 선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배구 선수인데 대한항공 전보스 소속 간판 스타죠.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3달 전 여자친구가 경찰 고소를 했고 정 씨는 한 번 조사받았습니다. 이에 오늘 구단은 정지석을 모든 훈련 스케줄에서 제외했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사생활이니까 뭐 묻고 갈 거는 묻고 가야겠지만 데이트 폭력이라면은 좀 문제가 달라지죠.
네, 그런데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저희가 진위 여부를 판단하긴 이릅니다. 전 여자친구 측은 정 씨가 휴대전화를 부순 증거가 남아있어서 이를 인정했다고 하는 상황인데 또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의혹도 주장했습니다. 몰래 카메라를 하려고 했다면 불법 촬영이잖아요. 네, 불법 촬영 혐의를 이제 제기한 건데요. 전 여자친구가 올린 게시물에는 함께 살던 집에 정 선수가 나간 사이 이제 본인이 몰래 설치된 휴대전화 카메라를 발견했다는 정황이 나옵니다. 정 씨는 그간 인정할 혐의는 인정하고 수사를 아직 받고 있으니까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예, 뭐 수사 결과를 봐야겠죠. 다음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다음 키워드 적정 수명 80세입니다. 120세 아닙니까, 요즘은? 네, 딱 이 말만 들어도 기분이 이상한데요. 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변호인 정철승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어제입니다. 101살인 연세대 철학과 김영석 명예교수가 쓴 책을 언급하면서 청년 예수의 삶을 존경한다는 이가 어떻게 100세 장수를 이라고 말한 데 이어 김 교수가 또 최근 문정부 대일외교를 비판한 것에 대해 이젠 어르신 좀 말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비난한 겁니다. 나이 좀 있는 분들은 반응이 어떻대요? 네, 상당히 좀 예민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저 글을 쓴 지 1시간도 안 돼서 보수 언론이 비난 기사를 썼고요. 또 파장이 커지자 정 교수는 오늘 오히려 하루 새 팔로워가 300명 이상 늘었다면서 지난해 자신이 쓴 글을 인용했습니다. 그 글이 바로 갈수록 존경스러운 노인이 줄어드는 건 몸과 정신이 허물어질 때까지 살아서다. 70대 중반 정도가 적당하다는 글이었습니다. 현재를 사는 수많은 노인들이 그 글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 변호사도 그 나이가 될 텐데 말이죠.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승전 퍼레이드. 엄청난 축배를 들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전 국내에서 퍼레이드를 본 것도 가물가물한데요. 탈레반 이야기입니다. 이 탈레반이 최초로 결성된 아프간 남부 칸다르에서 이제 퍼레이드를 벌인 건데 아프간 장악과 미군 축출을 기념한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저기 보이는 건 미군 장갑차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산 군용차가 영상에 나오는데 네네. 이 군용차로 퍼레이드를 했고 또 다른 영상을 보시면 블랙호크기가 날아가는데요. 모두 미군이 두고 간 장비들입니다. 와, 미국 측에서 저걸 보면 참 배가 많이 아플 듯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첫 민간 인공위성입니다. 민간 업체가 인공위성을 띄운다는 건데 네. 우리나라 얘기입니까? 네,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이제 국내 한 업체가 내년 상반기부터 첫 인공위성 세종 1호를 쏘겠다고 밝혔는데요. 저궤도를 도는 초소형 인공위성이고 약 90분에 한 번씩 하루 12번 이상 지구를 돌 것이라고 합니다. 용도는 지구 관측용이고 인공위성과 드론 또 장거리 감시 카메라까지 각각 작동되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는 겁니까? 네, 이제 세종 1호가 이제 발사된 후에 세종 5호까지 발사한다고 합니다. 또 이후에는 50기 이상의 군집 위성까지 발사할 거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제 내년이면은 민간 위성 시대가 열리는 거네요. 지금까지 박자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고발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여권이 총공세에 나선 데다 검찰도 진상조사에 착수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하검사 A씨를 통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역시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A검사가 찾아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3명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윤 전 총장을 비판하던 인사를 수사하기 위한 검찰권 사유화라는 논란이 일었고 여권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했고 이 사건은 윤석열 총장의 보복 수사와 검찰권 사유화 의혹 사건이라 명명할 만합니다.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규탄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대들었다가 물러난 것처럼 포장하여 대권 사냥에까지 나선 한 정치검사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김웅 의원 역시 당시 여러 경로로 제보받은 내용을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을 뿐 청부 고발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 사주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실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같은 당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이 윤 전 총장 해명을 요구하고 김호수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등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론 비용 대납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당 지도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충청권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공방 수위가 더욱 가열됐습니다. 직접적인 비난을 삼가던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론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설명이 부족하다며 캠프의 30여 명에 달하는 변호사 수임료 공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쪽에서 공익적인 사건에는 무료 변론하는 그런 관행이 있다고 했는데 후보 본인은 사생활이니까 말 못하겠다 이랬단 말입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변호사계의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며 네거티브 공격을 그만하라고 강하게 받아쳤습니다. 어떤 검증이 아니라 네거티브. 사실 네거티브도 좀 넘어선 허위사실 공표에 가까운 것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개인의 영달보다 정권 교체를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는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의 호소에 이준석 대표도 힘을 실었지만 선관위는 기추인된 경선준비위원회 안을 수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선관위원장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려 하고 있다며 그러려면 사퇴하시고 윤석열 캠프로 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르면 내일 역선택 방지 조항 반영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얘기를 알아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신재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 GSGG라고 한 표현에 대해서 공개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권에서 김 의원을 두고 이제 징계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등 공세가 잇따르자 결국 김 의원이 자신의 SNS에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강 의원은 SNS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란 글을 올리고 성급하고 어리석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자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을 추진하면서 언론에게 당한 피해자의 감정이 많이 이입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 처리가 무산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의 GSGG란 표현을 쓰고 욕설이 아니라고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얘기한 거 보니까 욕설임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GSGG 때문에 민주당이 발끈했다던데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 방송에서 언론중재법을 이야기하면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비판한 게 아니라 굉장히 비꼬아서 비판한 건데요.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한번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호중 대표께서 GSGG 같은 소리 안 들으려면은 저는 당연히 이 협상의 결과를 좋게 해석해서 홍보하셔야 될 것이다. 그러자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사과로 마무리됐는데 여당 원내대표에게 욕설을 연상시키는 GSGG란 표현으로 지칭했다며 졸렬하다고 비판했고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어제는 욕이 아니라더니 왜 그러냐고 재차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사과를 했더라면 이상한 해명 얘기도 안 했더라면 나았을 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올린 사진 때문에 지금 또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풍산개가 낳은 새끼들과 문 대통령 부부가 함께 있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새끼 7마리의 이름을 아름, 다운,
강산,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지었다며 지자체에 분양할 뜻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여기까지 들을 때는 아름다운 얘기인데 왜 문제가 된 거죠? 네, 바로 사진이 올라온 시점 때문입니다. 해당 사진은 어제 오후 7시가 좀 넘어서 올라왔는데요. 네. 이때는 보건의료노조가 종합파업을 이미 예고했었던 만큼 네. 위중한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 대통령이 너무 한가로워 보인다는 비판이 터져나온 겁니다. 장성민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 먼저냐 개가 먼저냐며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비판이 이어지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정은 항상 긴박하게 돌아간다며 그런 차원에서 널리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강민석 전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일화를 엮은 책을 곧 출간하는데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관한 부분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네. 강 전 대변인에 따르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했을 당시 문 대통령은 주변의 비판에도 조문을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아프고 인생 무상, 허망하다며 목숨으로 책임진 건데 조문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사법고시 동기로서 친한 사이긴 하지만 박 전 시장이 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사망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좀 오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강 전 대변인이 책을 냈다고 했는데 그 책에 또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까? 네, 강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총선 한 달 전인 지난 3월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참모들에게 전례 없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를 할 때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치 경제를 하라는 주문은 선거 승리를 위해 현금 살포하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의 국가 재정을 악용한 선거 개입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런저런 논란이 확산됐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책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가 쓴 것이고 또 저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예, 정치톡톡 신재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년 여름 휴가철만 되면 관광지에선 특히 반려동물과 입장이 가능한 곳 근처에서는 주인이 버리고 간 반려동물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5월부터 8월까지 매달 10,000마리씩 버려져 해당 지역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충북 영동군의 한 마을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10여 년 전 인근 지역이 관광지로 유명해진 이후 유기견들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보다 못한 주민들이 직접 보호소를 만들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유기견들 때문이었습니다. 10년 전쯤 여름 휴가철에 이곳에 처음으로 데리고 온 유기견입니다. 이곳 주변에는 여름 휴가철마다 많은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에도 유기견 10마리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원도 양양군의 한 해수욕장 인근 주민들도 여름철마다 유기견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이 해수욕장은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해 반려견을 데려왔다가 슬그머니 두고 가는 관광객이 적지 않습니다. 작년 여름 끝나고 강아지를 4마리를 저희 항구에다 버리고 갔더라고. 국민들이 잡는 고기 갖다가 불쌍해가지고 끼려가지고 계속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보니 양양의 유기동물 보호소엔 더 이상 빈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저희가 수용 인원은 한 80도 정도 되는데요. 강아지가 너무 큰 애들이 요새는 많이 들어와서 그 정도 수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올해 초 한 달 평균 8,000건 수준이었던 전국의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5월부터 10,000건 이상으로 늘었는데 휴가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짐이라든가 또는 배변 실수, 입질 등의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여름에 휴가철을 이용하여 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미등록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지만 휴가철마다 돌아오는 반려동물 유기 상황이 개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공급 지연 논란을 겪었던 모더나사의 코로나 백신
102만 회분이 오늘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루마니아 정부와의 협력으로 확보한 물량 일부도 도착했는데요. 이번에 또 유통기한이 지난 화이자 백신이 접종돼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일이 없도록 어서 백신이 접종됐으면 합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모더나사와 약속한 백신 102만 회분이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달 정부 대표단이 공급 차질에 항의하기 위해 미국 모더나 본사를 방문한 지 약 보름 만입니다. 8월 한 달간 850만 회분을 공급하기로 했던 모더나 측은 실험실 문제를 이유로 절반 이하만 공급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항의 방문 이후 모더나 측은 701만 회분 공급을 약속했고 지난달 101만 회분에 이어 일부가 들어온 것입니다. 나머지 498만 회분은 이번 주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그 도입 일정과 도입량에 대해서는 백신의 선적을 확인한 후에 도입 사무국을 통해서 별도로 안내를 해드릴. 루마니아 정부와의 백신 협력으로 확보한 화이자 백신 52만여 회분도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나머지 물량인 화이자 백신 52만여 회분과 모더나 백신 45만 회분은 오는 8일 들어올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물량을 18에서 49세 접종에 활용할 계획으로 추석 전 국민 70% 접종 달성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오늘 0시 기준 57%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19 4차 유행을 부추긴 델타 바이러스.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센 데다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죠. 그런데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또 다른 변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처음 발생한 뮤 변이인데요. 벌써 39개 나라에 퍼졌고 특히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일본에서 발견된 콜롬비아발 코로나 뮤 변이 감염자 2명은 모두 해외에서 체류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명은 40대 여성으로 지난 6월 아랍에미리트에서 일본으로 왔고 또 다른 50대 여성은 영국에서 체류하다 지난 7월에 들어왔습니다. 입국 당시 단순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다가 뒤늦게 뮤 변이 감염자로 분류됐습니다. 지난달 말 우세종 델타 변이에서 유래한 새 변이가 발견된 후 이번에 뮤 변이까지 확인되면서 일본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월 콜롬비아에서 처음 보고된 뮤 변이는 불과 8달 만에 미국과 유럽 등 39개 나라로 퍼졌습니다. 전 세계 점유율은 0.1%를 밑돌지만 콜롬비아에서 39%, 에콰도르에선 13%를 차지하며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한 요양원에서는 80, 90대 7명이 뮤 변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감염자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였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Dan hebben we nog 5 overlijdens waarvan we toch jammer genoeg moeten vaststellen dat die overleden zijn door de COVID-besmetting. Ils étaient tous vaccinés? Ja. 전문가들은 뮤 변이가 다른 변이들처럼 기존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냅니다. Spread more efficiently from person to person, and it could, like some of the other variants, it could partially get around some of the immune response. 세계보건기구 WHO는 뮤 변이를 관심 변이로 지정하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모두 14분. 나이도 90을 넘기다 보니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할머니들의 증언이 자칫 잊혀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마침 인공지능을 이용해 할머니들의 증언을 언제든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그 어떤 질문을 해도 할머니들이 답할 수 있도록요. AI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김주하 AI 앵커입니다. 커다란 화면 속 의자에 앉아있는 분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자, 용자, 숫자입니다. 바로 옆칸에 분홍색 옷을 입고 앉아있는 이옥순 할머니의 모습도 보입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할머니들의 모습은 직접 대화를 하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위안소에 도착해서 군인이 하나 앉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 가르쳐서 안 들어간다고 그냥 머리를 들고 허리를 세게 발길로 쳤는데 1000개가 넘는 질문을 바탕으로
할머니의 증언 영상을 촬영한 뒤 AI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관람객이 할머니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전시회입니다. 이제 평소에 지내면서 그냥 기사나 SNS에서 이제 접했을 때는 이 문제가 사건으로 많이 느껴졌다면 그냥 할머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 같아요. 서강대학교 김주섭 교수팀이 위안부 할머니의 모습과 증거를 영원히 남겨두자는 취지로 기획했습니다. 이 아픈 역사 증언을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현재 기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남겨보자. 김 교수팀은 서강대와 대구 희웅역사관에서 열리고 있는 시범 전시가 끝나면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시스템을 보완한 뒤 한국과 미국 등에서 본 전시를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였습니다. MBN 특별대담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마을 이장에서 장관, 도지사를 거쳐 재선 의원까지 다채로운 경력의 소유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키가 크세요. 이게 리틀 노무현이 아니라 빅 노무현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180 정도 되고요. 체중도 좀 나가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덩치하고 맞지 않으시게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셔야 했었습니다.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당원들이나 국민들 만나야 좀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집에서 영상으로 뭐 토론회도 하고 또 정책 점검도 하는 기한 시간이긴 했는데 되게 좀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예. 당장 코앞에 다가온 이번 주 충청권 경선,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주로 뭐 당원 대의원들한테 전화도 하고요.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또 우리 조직팀에 가서 현장에 가서 뭐 설득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당 대선에서 이제 충청권이 갖는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 가고 있기도 하고 네. 또 충청도 전체 인구가 호남 인구를 최근에 2년 전에 능가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대선에서 중원을 많이 이렇게 획득해야 승리한다는 건데 실제 역대 대선에서 충북에서 승리한 모든 후보들이 승리했던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요즘에 명락대전이라 해서 좀 두 후보가 굉장히 치열하게 붙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후보님 보시면은 유달리 이낙연 전 대표에게 쓴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는데 특히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와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께서 2004년 국정감사하고 2017년 총리 재임 시에 세종특별시 행정수도 완전히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을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지가 않고 아무래도 이제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이 되실 분들은 좀 정치적 중요 사안에 대해서 자기 입장이 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을 지적했죠. 그러면 이낙연 후보가 만약에 결선에 올라서 다른 후보하고 연합군을 만들게 되면 그쪽으로 편을 서지 않으실 건가요?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네. 한 달 안에 많은 변수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뭐 수도권의 이재명, 호남의 이낙연, 영남의 김두관 이렇게 3파전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네.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푸실 생각이세요? 1가구 1주택만 허용을 하면 아무래도 서울에다 많이 몰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방은 붕괴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쉬웠으면 역대 정부에서 쉽게 풀었을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산업 정책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이룩하지 않으면 수도권 집값, 부동산, 뭐 환경, 교통 이런 문제들 해결될 수 없죠. 그러면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취득세, 양도세 문제는 많이 막 부딪히고 있잖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최근에 저는 그 부동산 9억에서 11억으로 공시지가를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고소득자 또 부동산 부자들에게 오히려 감세를 해준 거라서 저는 당론하고 다르게 반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하고 계시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당론이라서 세종적으로는 당론에 따랐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요. 다주택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특혜가 굉장히 많거든요. 취득세, 등록세, 건강보험료도 면제를 해주잖아요. 네. 마포구에 사는 41살 홍길동 씨는 874채를 갖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도 깎아주니까 그 특혜를 아니 그렇게 굉장히 특별하고 좀 별로 안 되는 소수의 인원만 갖고 예를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다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165만 채인데요.
부산광역시 전체 가구 수가 137만 가구이기 때문에 얼마나 대한민국의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이 근데 통계로 그러다가 나와 있고. 빈대 잡자고 초과상관 태운단 말이 있잖아요. 물론 1가구 1주택을 저는 가감하게 이제 국가 정책으로 시행해야 되겠지만 거주하는 주택은 1가구 2주택도 할 수 있고 3주택도 하는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좀 더 세금을 중과하는 게 맞고 특히 이제 신혼부부, 청년들, 무주택자들은 공공기관인 LH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민간건설한테 분양을 하잖아요. 근데 분양하지 말고 직접 시공을 해서 원가에 주택 공급을 함으로 해서 무주택자나 또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집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나는 뭐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왜 대출 규제를 많이 해서 집을 사기 힘들게 만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지금 주택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했잖아요. 상승하니까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야만이 자기 주택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정책은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 사퇴안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또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 그분들도 똑같이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이번 윤희숙 의원 사퇴권을 계기로 해서 국회의원들 소위 부동산 투기를 완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민주당에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엄청 어석해야 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궁금했던 건데요. 조국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과 이낙연의 합작품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면은 조국 일가는 잘못이 없다고 보십니까? 조국 일가의 도덕적인 해이라 할까? 어쨌든 지금 법원에서 최종 대법원 판결은 안 났지만 항소심까지 결과를 보면 자녀의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장도 여러 차례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안 했나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찰권 엄청나게 남용한 사건, 뭐 80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는데 표창장 위조한 사건 하나를 가지고 그거는 명백하게 검찰권 남용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잘못이 있긴 하지만 너무 심하게 수사를 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왜 김두관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할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대한민국은 지금 양극화,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된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상위인데요. 저는 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이 몸으로 체화되어 있는 후보, 지금 다 많은 대선 후보들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인테리어 정도를 바꾸겠다는 분들이라면 저는 대들보를 옮겨서라도 대한민국을 재구조화하겠다. 이거는 저밖에 할 수 없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20대 대선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두관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파트는 워낙 규제가 심해서일까요? 틈새를 노린 변종 상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겉보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똑같이 생겼지만 사무실로 허가를 받아 다주택 규제를 피한 라이브 오피스라는 게 인기인데 문제가 많습니다. 포커스M 김경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590실을 분양하는 서울의 한 모델하우스. 침실과 주방, 드레스룸 등 일반 아파트와 똑같습니다. 고급 냉장고에 심지어 세탁기, 건조기까지. 하지만 건축법상으론 사무실입니다. 안에 보이는 스타일러, 세탁기, 건조기까지 컬렉션으로 기본. 의정부시의 이 모델하우스도 겉보기에는 오피스텔과 차이가 없습니다. 오피스로 허가를 내고 이제 살 수 있게 입히는 거죠. 지금 하남이나 미사 이쪽에도. 주거와 업무를 함께할 수 있다고 해 라이브 오피스로 불리는데 최근 분양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사무실 대신 건축비를 더 들여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꾸미는 이유는 뭘까? 라이브 오피스는 이런 비주거용 시설로 분류돼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청약과 세금 계산에서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주택들과 내부가 큰 차이가 없는데도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변종 상품인 겁니다.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분양가도 높게 받을 수 있는데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투자처라며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실제 갈 곳 없는 돈이 몰리면서 분양하는 곳마다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중입니다. 10% 계약금까지 하고 나서는 전매 가능하시고요. 오피스니까 오피스텔이 아니라서 하셔도 되고 그냥. 하지만 라이브 오피스는 원칙적으로 사무실이어서 주거로 이용하면 안 되고 주소도 이전할 수 없습니다. 주거용 건물보다 허술한 주차장 기준이나 복지시설 부족도 예상되지만 빈틈을 파고든 탓에 제도 관리는 허술합니다. 양도세, 비과세도 쉽지 않고 또 전입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주거나 임대차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을 강화했을 때 투자 손실의 우려가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도 주거용으로 편법 분양되며 문제가 커지자 당국이 지난 4월 주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공언이 무색해질 정도로 7월과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중 최고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추석에 국민지원금까지 물가 상승을 이끌 재료가 더 쌓여 있어 걱정입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좀 오르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1.8%로 전망을 했고요. 하반기 들어서는 그 공급 측 요인들이 조금 풀리면서.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7월과 8월 물가 상승률은 연중 최고치인 2.6%를 기록했습니다. 가을 장마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고 국제 유가 상승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품은 지난해보다 12.5%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밥상위에 빠지면 섭섭할 달걀은 무려 54.6% 올랐습니다. 과일류는 지난해보다 27.3%나 올랐고 배추 등 신선 채소는 지난해보다 싸졌지만 지난 7월보다는 11.6% 올라 오름세입니다.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요. 한 10만 원 상당의 물건도 장보기가 몇 가지 되지도 않고 너무 비싸요. 과일도 굉장히 비싸고요. 추석을 앞둔 지금부터가 더 문제입니다. 특히 다음 주부터 지급될 총 11조 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이 물가 상승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 국민에게 재정 지출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유동성을 회수시켜야 되는 국면에서 오히려 정책적인 불합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벌써부터 연간 물가 상승률이 9년 만에 2%대를 넘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MBN 보도국 이혁준, 이수와 강대엽 기자가 자살 예방 보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자살예방협회 생명사랑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자살 예방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소감을 밝히고 상금 전액을 대한정신건강재단 임세원 교수 추모사위원회에 기부했습니다. 위원회는 자살 예방 교육 보고 듣고 말하기의 개발자인 고 임세원 교수의 지론인 차별과 편견 없는 정신 건강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이르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반팔 차림이 서늘하게도 느껴집니다. 오늘 춘천 하늘의 모습인데요. 높고 파란 하늘이 가을이 가까이 와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차츰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남부지방은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에서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을 따라서도 20에서 60mm의 강한 비구름이 머물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많게는 40mm가량으로 비가 내린 뒤 차차 개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공기가 불어들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20도를 가리키겠고요. 낮에는 맑은 하늘에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까지 비가 이어진 뒤 그치는 곳이 많겠습니다. 호남에서는 오후부터 밤사이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방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동해안과 제주를 따라 비 예보가 잦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